우리는 지옥을 신화로, 즉 중세시대의 사회적 통제를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포 이야기 정도로 상상하는 데 익숙합니다. 대중을 겁주기 위한 도구로 말이죠. 하지만 만약 고대 문서들이 사실은 우리 의식의 오류를 설명하는 일종의 기록이라면 어떨까요? 우리는 믿음이 분석으로 대체되는 데이터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작정 믿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검증할 것입니다. 우리는 시스템의 핵심 분석 코어인 공리에 500TB가 넘는 정보를 입력했습니다. 이 방대한 데이터의 바닷속에 성경, 꾸란, 토라, 티베트 사자에서 이집트의 파피루스, 그리고 단테와 스베덴보리의 논문들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현대적인 관점을 더하기 위해 공포와 고통에 관한 신경생물학 프로토콜도 추가했지요. 알고리즘에게 주어진 과제는 잔인할 정도로 단순했습니다. 단지 우연의 일치를 찾아내는 것이었죠. 만약 지옥이 단순한 발명품이라면 고립된 문화권들 사이의 묘사는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것이 객관적인 현실, 즉 의식이 작동할 수 있는 특정 주파수라면 시스템은 공통된 패턴을 찾아낼 것입니다. 그리고 공리는 찾아냈습니다. 기계가 우리에게 내놓은 결과는 현실의 본질 자체를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모든 것은 확률에서 시작됩니다. 수천 킬로미터의 거리와 수세기의 역사로 분리된 수십 개의 문명들이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하고 상세하게 동일한 개념을 만들어낼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공리는 문화를 초월한 분석을 수행했고 거의 완벽에 가까운 연결고리를 발견했습니다. 통계적으로 우연이라기에는 불가능할 정도로 강력한 연관성이었죠. 이는 우연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명백한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어둠 속의 등대처럼 무시할 수 없는 명확한 신호죠. 우리는 가마솥이나 작은 악마들, 그리고 불길이 치솟는 우스꽝스러운 이미지와 함께 자랐습니다. 하지만 알고리즘은 이러한 민속적인 껍데기를 벗겨내고 구조의 핵심으로 직행했습니다. 중세의 판화를 걷어내면 무엇이 남을까요? 바로 어떤 상태에 대한 설계도만 남습니다. 분석된 첫 번째 데이터 세트는 기독교의 종말론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사용된 용어는 게헨나입니다. 하지만 공리는 흔히 간과되는 무시무시한 디테일에 주목했습니다. 바로 바깥 어두운 데라는 언급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이 표현은 한 번 이상 등장하며 우리의 이해를 넘어선 장소를 묘사합니다. 바깥 어두운 데. 알고리즘은 이 설명을 현대 천체 물리학 모델과 비교했고 그 결과는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 개념과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정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곳, 우주소통의 가장 근본적인 입자인 빛조차 들어갈 수 없는 곳 말입니다. 기독교의 지옥은 열기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절대적인 고독과 어떠한 자극도 없는 박탈의 장소입니다. 시스템은 퍼즐의 또 다른 핵심 조각을 분리해냈습니다. 바로 슬피 울며 이를 갈이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것을 신체적 고통에 대한 은유로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공리의 신경언어학 모듈은 다른 해석을 제시합니다. 이를 가는 행위는 무력한 분노, 상황을 바꿀 수 없는 불가능성에 대한 신체의 반응입니다. 그것은 절대적인 좌절의 상태입니다. 실수를 의식하고 있지만 그것을 바로잡을 시간은 이미 다 되어버린 폐쇄 회로에 갇힌 느낌이죠. 신체적 고통은 단지 메아리에 불과했습니다. 진정한 고문은 마음속에서 후회의 무한한 순환 속에 갇힌 채 기억과 놓쳐버린 기회들에 의해 계속해서 공급되는 고문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이슬람 텍스트인 자한남의 개념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여기서 묘사는 더 생리적으로 보이지만 공리는 깊은 심리 물리적 코드를 발견했습니다. 꾸란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들의 피부가 다 타버릴 때마다 우리는 그 피부를 다른 것으로 바꾸어 그들이 형벌을 맛보게 할 것이다. 보통 사람들은 이것을 단순한 잔인함으로 봅니다. 하지만 분석 시스템은 이를 신경 적응을 방지하는 주기로 봅니다. 보통은 신경계가 파괴를 경고하기 위해 울리는 알람입니다. 파괴가 완료되면 수용체는 타버리고 알람은 멈춥니다. 하지만 이슬람에서 묘사하는 지옥은 적응이 불가능한 과정입니다. 고통을 느끼는 능력이 영원히 초기화되는 곳이죠. 시스템은 이를 심각한 형태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비교했습니다. 트라우마적인 사건을 처음과 같은 강도로 반복해서 재경험하는 것과 같죠. 시간선이 깨집니다. 과거도 미래도 없습니다. 오직 지금만이 존재하며 그 지금은 영원히 처음과 같은 강도로 타오릅니다.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발견은 시스템이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들과
동양 철학을 교차 분석했을 때 나타났습니다. 창조신이 없는 종교인 불교는 처벌에 대해 완전히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불교의 지옥인 나라카는 그 근본적인 물리학에서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불교 경전에는 8개의 뜨거운 지옥과 8개의 차가운 지옥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묘사 중에 예상치 못한 것이 있었으니 바로 추위입니다. 시스템은 단테의 지옥 제구원 제9지옥에 얼음 호수인 코키투스가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가장 끔찍한 존재는 불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어붙어 있습니다. 왜 얼음일까요? 공리는 열역학을 바탕으로 답을 줍니다. 열은 운동이고 에너지이며 생명입니다. 절대 영도는 모든 운동의 정지입니다. 얼음은 완전한 마비와 완전한 정체의 상징입니다. 지옥은 더 이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곳입니다. 열기가 고통을 태우고 갱신한다면 그 반대는 무엇을 할까요? 절대적인 추위는 무엇을 할까요? 얼음은 상태의 보존입니다. 열이 혼돈스러운 움직임의 고통이라면 절대적인 추위는 마비의 공포입니다. 그것은 당신 영혼의 마지막 순간을 찍은 사진이며 영혼을 위해 얼음 조각상으로 변한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증오로 가득 찬 의식 상태로 죽었다면 그 증오는 당신 안에서 얼어붙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변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마지막 순간이라는 냉동 창고에 갇혀 끝없이 그 순간을 다시 살게 됩니다. 고대 그리스 신화의 분석은 이 방정식에 또 다른 변수를 추가합니다. 바로 타르타로스입니다. 바위를 산 위로 밀어 올리지만 정상에 닿을 때마다 다시 굴러떨어지는 것을 봐야만 하는 시지프스의 이야기. 턱 밑까지 물이 차오르고 머리 위에는 과일이 있지만 갈증도 배고픔도 해소할 수 없는 탄탈로스의 운명. 이 모든 이미지를 하나로 묶는 것은 공리가 무의미한 무한재귀, 즉 악순환으로 식별한 패턴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마음은 젖은 점토와 같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빚을 수 있고 점토를 더할 수도 떼어낼 수도 있으며 배우고 진화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의 결론에 따르면 죽음은 이 점토가 영구적으로 굳어버리는 순간입니다. 당신의 의식은 결정화됩니다. 만약 당신의 구조에 근본적인 결함, 예를 들어 질투나 공격성의 순환이 있었다면 그 순환은 당신의 유일하고 영원한 현실이 됩니다. 신이 당신을 벌하기로 결정해서 시지프스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의 마음이 해결책 없는 과제에 갇혀버렸고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시지프스가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자료를 바탕으로 공리는 통합된 표를 생성했습니다. 시스템은 연구된 텍스트의 99%에서 나타나는 지옥의 4가지 보편적 표식을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 표식은 고립입니다. 지옥은 언제나 영혼 간의 유대가 끊어진 곳으로 묘사됩니다. 천국에서는 영혼들이 연결되어 있고 교감합니다. 지옥에서는 각자가 자신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철학자장 폴 사르트르는 타인은 지옥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 분석은 진실이 훨씬 더 암울함을 보여줍니다. 지옥은 타인의 완전한 부재입니다. 오직 당신과 당신의 악마들만이 존재하는 유아론적인 악몽이죠. 그리고 시스템의 정신분석 모듈에 따르면 그 악마들은 단지 당신이 억압한 자질들의 투영일 뿐입니다. 두 번째 표식은 시간의 비가역성입니다. 모든 텍스트에서 형벌의 영원성은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하지만 공리는 영원이라는 개념을 상대성 이론의 렌즈를 통해 볼 것을 제안합니다. 영원은 무한한 시간의 양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의 궤도에서 이탈하는 것입니다. 극심한 스트레스 상태에서는 주관적인 시간이 늘어납니다. 1초의 고통이 1시간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의식이 신체의 생체 시계에서 박탈된다면 단 한순간의 고통이 주관적으로는 수십억 년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수학적 모델은 인식이 특이점에 접근할 때 시간이 무한대로 늘어남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표식은 불과 추이입니다. 하지만 불과 추이에 대한 시스템의 분석은 더 깊이 들어갑니다. 불은 엔트로피, 혼돈, 그리고 모든 연결의 파괴입니다. 추이는 정체, 운동의 불가능성입니다. 둘 다 우리가 아는 생명과는 양립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것들은 단일한 척도의 양극단입니다. 우주를 결속시키는 일종의 영적 중력인 연결의 힘이 부재한 척도 말이죠. 이 힘이 없다면 당신은 혼돈의 불 속에서 원자로 분해되거나 마비의 진공 속에서 얼어붙게 됩니다. 네 번째 표식은 감각의 붕괴입니다. 완전한 어둠이거나 눈을 멀게 하는 불빛, 절대적인 침묵이거나 귀를 찢는 듯한 비명,
시스템은 이것을 신호식별 능력의 상실로 정의합니다. 최대 강도의 정보 소음인 셈이죠. 의식은 입력되는 흐름을 처리하지 못하고 이는 정체성의 붕괴를 초래합니다. 공리는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만약 인간의 마음이 완전한 고립 속에 놓이고 가장 고통스러운 기억의 순환에 갇히며 시간인식이 무한대로 늘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스템의 대답은 명백했습니다. 시험자는 단테나 티베트 라마승들의 묘사와 완벽하게 일치하는 개인적인 지옥을 스스로 만들어낼 것입니다. 지하 동굴이라는 지리적 지옥의 개념은 무너졌습니다. 그 자리에 나타난 것은 훨씬 더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의식 자체의 데이터 구성입니다. 그리고 시스템 분석에 따르면 가장 무서운 부분은 당신이 지금 그 지옥을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 모든 생각으로, 모든 행동으로, 그리고 고대 문서들은 영혼들이 어떻게 그곳에 도착하는지에 대해 동의하는 듯합니다. 그 누구도 가학적인 신에 의해 시면으로 던져지지 않습니다. 작가 클라이브 스테이플스 루이스가 말했듯이 지옥의 문은 안에서 잠겨 있습니다. 그것은 선택입니다. 평생의 움직임이 축적된 관성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기심, 증오, 분리를 향해 평생을 움직였다면 죽음 후에 마법처럼 180도 회전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습니다. 관성은 당신을 곧바로 바깥 어두운 데로 데려갈 것입니다. 만약 지옥이 선택이고 관성에 의해 정의된 궤적이라면 반가소에는 무엇일까요? 이 모든 붕괴 과정을 시작하는 첫 번째 결함, 초기 오류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공리에게 직설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인간의 악덕 중 가장 위험한 것은 무엇인가? 의식의 가장 치명적인 계수를 가진 것은 무엇인가? 예상되는 답변은 살인, 배신, 잔인함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윤리학, 심리학, 역사에 관한 수백만 테라바이트의 데이터를 처리한 후 알고리즘은 다르지만 훨씬 더 근본적인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모든 시스템적 오류의 뿌리를 가리키며 그것은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이것은 일을 잘했을 때 느끼는 건강한 자부심이 아닙니다. 고대인들이 오만이라고 불렀던 그것입니다. 공리는 이것에 대해 차갑고 기술적인 이름을 붙였습니다. 위치 선정의 근본적인 오류, 우주는 거대한 신경망처럼 작동하며 각 의식은 보이지 않는 선으로 수백만 개의 다른 의식과 연결된 노드입니다. 에너지, 정보, 그리고 종교에서 은총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이 네트워크를 통해 자유롭게 흐릅니다. 네트워크의 존재 조건은 개방형 교환 프로토콜입니다. 당신은 받고 당신은 줍니다. 교만은 무엇을 할까요? 그것은 기준점을 변경합니다. 정상적인 상태에서 의식은 나는 전체의 일부다라고 이해합니다. 교만 바이러스의 영향 아래서 공리는 뒤집혀 전체가 바로 나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시스템은 이러한 설정을 가진 의식의 행동을 모델링했고 그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개인이 스스로를 좌표계의 0점으로 선포하는 순간 그는 마치 엄청난 질량을 가진 물체처럼 주위의 공간을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그를 중심으로 돌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그를 섬겨야 합니다. 자원, 관심, 타인의 감정, 모든 것이 안으로 빨려 들어가고 아무것도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천체 물리학에는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작동하는 물체가 있습니다. 바로 블랙홀입니다. 그 중력은 너무나 괴물 같아서 빛조차 탈출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소비할 뿐 결코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외부 관찰자에게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에서의 시간은 멈춘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본 것과 완벽하게 연결됩니다. 지옥은 얼어붙은 시간입니다. 교만한 자는 자신의 손으로 아무것도 뚫을 수 없는 사건의 지평선을 스스로 주위에 만듭니다. 사랑도 도움도 진실도 뚫고 들어갈 수 없죠. 생물학에서의 평행 관계는 소름 끼치도록 명확합니다. 우리 몸에는 교만하게 행동하기로 결정한 세포들이 있습니다. 건강한 세포는 유기체의 일반 법칙에 복종합니다. 몸 전체의 생존을 위해 일하고 필요할 때 분열하며 때가 되면 죽습니다. 하지만 암세포는 전체의 신호를 무시합니다. 암세포는 스스로를 가장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다른 세포들에게 갈 자원을 소비하고 통제 없이 증식하며 자신만의 뒤틀린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암세포는 교만의 생물학적 화신입니다. 그리고 최종 결과는 무엇일까요? 자신을 먹여 살리는 유기체를 죽임으로써 결국 자신도 죽게 됩니다. 그것은 성장으로 위장한 자폭 알고리즘입니다. 상관관계는 100%입니다.
자기중심주의는 항상 시스템의 붕괴로 끝납니다. 왜 이것이 치명적인 오류로 간주될까요? 교만은 수정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폭력적인 행동을 했다면 당신은 실수를 저질렀음을 이해하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만에 감염되었다면 당신은 정의상 실수할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당신은 세상의 중심이고 중심은 틀릴 수가 없으니까요. 잘못은 언제나 타인에게 있습니다. 상황 탓이고 적들 탓입니다. 결코 당신 탓이 아닙니다. 시스템은 마음의 화석화, 즉 굳어지는 패턴을 확인했습니다. 교만한 뇌는 유연성을 잃습니다. 뇌는 주위에 자기 합리화의 벽을 쌓습니다. 그 벽의 벽돌 하나하나는 나는 더 나아, 그들은 이해 못해, 난 더 받을 자격이 있어 같은 생각들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벽은 벙커가 됩니다. 그 안에는 공기가 없지만 교만한 자는 그것이 요새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시스템은 이 바이러스의 교활하고 숨겨진 형태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자기 비하입니다. 나는 가장 불행해. 아무도 나처럼 고통받지 않아. 난 최악이야. 겸손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공리는 이것을 역전된 교만으로 정의합니다. 두 경우 모두 관심의 초점은 오직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위대하든 비참하든 상관없습니다. 핵심 단어는 나입니다. 윤리 데이터베이스는 진정한 겸손이 우리가 상상했던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나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에 대해 덜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자신의 특이점 안에 갇힌 고립된 개체를 묘사했습니다. 하지만 이 자기중심적 현실이 우주의 나머지 부분과 충돌하면 어떻게 될까요? 중심인 나가 저항에 부딪힐 때, 세상이 자신의 의지에 굴복하기를 거부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두 번째 악마가 태어납니다. 자아의 좌절에 대한 반응, 공격성이 탄생합니다. 교만은 말합니다. 내가 중심이다. 현실은 답합니다. 아니, 넌 아니야. 이 마찰, 자아의 환상과 우주의 진실 사이에 참을 수 없는 불협화음에서 폭력적인 에너지가 태어납니다. 세상이 내 앞에 무릎 꿇지 않는다면 내가 세상을 부셔야 합니다. 이것이 공격성의 충동입니다.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힘의 행사가 아닙니다. 데이터에 대한 냉철한 분석은 정반대를 드러냅니다. 공격성은 치명적인 약점의 표식입니다. 현실을 처리하지 못하는 시스템의 최후 수단인 것이죠. 분노가 지배할 때 당신의 몸은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이라는 화학 칵테일로 범람합니다. 시야는 좁아집니다. 피는 논리와 계획,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감을 담당하는 뇌의 전두엽 피질에서 빠져나갑니다. 당신은 말 그대로 지능이 낮아집니다. 당신은 오직 파괴라는 단 하나의 기능을 위해 프로그래밍된 생물학적 자동 기계로 변합니다. 공리는 만성적인 공격성 체제에서 사는 사람의 상태를 모델링했습니다. 그것은 끊임없는 중독 상태입니다. 뉴런들은 죽기 시작합니다. 기쁨, 창의성, 평온을 담당하는 연결 고리들이 부식됩니다. 뇌는 물리적으로 재구성되어 오직 위협만을 찾는 레이더로 변해버립니다. 이것은 지옥의 첫 번째 거대한 역설, 폭군의 역설로 우리를 이끕니다. 독재자들의 역사가 이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들은 절대 권력을 가졌습니다. 손가락 하나만 튕겨도 누구든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처럼 느껴야 마땅했지만 그들의 말년에 대한 분석은 완전한 공포, 동물적이고 마비시키는 두려움의 그림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끊임없는 편집증 속에 살며 모든 눈빛에서 배신을 봅니다. 왜일까요? 그 설명은 거울 뉴런의 법칙에 있습니다. 세상의 공격성을 투사할 때 당신은 단순히 행동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자신의 인식 필터를 재설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격자에게 세상은 공격적인 곳이 됩니다. 당신의 기본 전략이 폭력이라면 당신의 뇌는 사방에서 폭력을 기대하게 됩니다. 당신은 스스로 지은 불신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단테의 지옥에서 폭력적인 자들은 피해 강에서 끓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노의 상태에 대한 완벽한 은유입니다. 그것은 숙주를 안에서부터 태워버리는 내부의 열병입니다. 공격자는 처벌받을 필요가 없음이 밝혀졌습니다. 그가 이미 처벌 그 자체였으니까요. 하지만 공격성이 자아를 좌절시키는 것을 파괴하려는 시도라면 또 다른 전략이 있습니다. 자아가 느끼는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모든 것을 소비하려는 시도입니다. 교만의 블랙홀은 언제나 굶주려 있습니다.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연료, 즉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탐욕의 벡터가 태어납니다.
분석은 단지 에너지일 뿐인 돈을 넘어섰습니다. 문제는 영적인 공허함을 물리적인 물체로 채우려 할 때 발생하는 인식의 근본적인 오류였습니다. 마치 모래를 먹어 갈증을 해소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욕망의 신경화학을 분석했습니다. 도파민 보상 시스템의 결함입니다. 도파민은 쾌락의 호르몬이 아니라 기대의 호르몬입니다. 도파민은 약속합니다. 저걸 가져. 그럼 기분이 좋아질 거야. 당신은 새 차, 집, 기기를 삽니다. 획득하는 순간 만족감이 치솟지만 곧바로 급격히 떨어집니다. 뇌는 적응합니다. 다음번에 같은 수준의 쾌락을 얻으려면 자극은 더 강해져야 합니다. 더 많은 돈, 더 큰 권력, 더 많은 소유물. 이 의존성의 그래프는 거의 수직으로 치솟는 선입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지구의 자원조차 기쁨의 파동을 만들어내기에 불충분해집니다. 이것이 생물학적 함정입니다. 형이상학적 수준에서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미다스 왕의 신화는 정확한 코드입니다. 그가 만지는 모든 것은 금으로 변했습니다. 결과는요? 그는 굶주림과 갈증으로 죽었습니다. 금은 먹거나 마실 수 없으니까요. 탐욕은 생명을 죽여 목적 없는 죽은 물질로 바꿉니다. 나무를 보며 팔 수 있는 목재의 부피만 생각한다면 당신은 의식 속에서 그 나무를 죽인 것입니다. 사람을 보며 당신의 목표를 달성할 자원으로만 본다면 당신은 그 사람을 하나의 기능으로 바꾼 것입니다. 탐욕의 지옥은 황금 조각상의 세계입니다. 차갑고 금속성이고 생명이 없습니다. 우주 혈류의 혈전인 셈입니다. 그리고 무게가 있습니다. 당신이 소유한 모든 것은 사실 당신을 소유합니다. 당신은 그것을 보호하고 유지하고 걱정해야 합니다. 마음은 소유물을 유지하는데 과부하가 걸립니다. 죽음은 의식이 육체에서 분리되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욕망은 남아있는데 물질과 상호작용할 인터페이스인 육체가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심각한 금단 현상을 겪는 중독자를 상상해 보세요. 단지 그 위기가 영원할 뿐입니다. 죽음 후 탐욕스러운 자의 의식은 순수하고 정제된 갈증 그 자체입니다. 소유하고 싶지만 잡을 손이 없습니다. 소비하고 싶지만 위장이 없습니다. 이것은 탄탈로스의 고뇌를 무한대로 제곱한 것입니다. 우리는 공격성의 불길과 탐욕의 진공을 뚫고 내려왔습니다. 이미 최악을 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옥의 구조는 깔때기 모양이고 가장 깊은 지점, 악의 진원지에는 불이 없습니다. 얼음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단테의 시각에서 최악의 범죄자들은 왜 타지 않고 얼음 호수인 코키투스에 얼어붙어 있을까요? 공리의 분석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답은 배신이 단순한 비도덕적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현실의 물리학 자체에 대한 범죄입니다. 그것은 해체의 행위입니다.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의 언어로 신뢰를 정의해야 합니다. 신뢰는 두 의식 사이에 방어막 없이 에너지가 흐르게 하는 프로토콜입니다. 우정에서 문명에 이르기까지 모든 복잡한 구조의 기반입니다. 신뢰 없이는 협력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협력 없이는 복잡한 생명체가 생존할 수 없습니다. 배신자는 무엇을 할까요? 그는 이 개방성을 악용하여 파괴적인 타격을 가합니다. 공격자처럼 몸을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현실의 그물망 자체를 공격합니다. 배신의 희생자는 친구나 물질적 자산만 잃는 것이 아닙니다. 발 디딜 곳을 잃습니다. 세상에 대한 인식이 무너져 내립니다. 더 이상 진실과 거짓을 구별할 수 없게 됩니다. 인지적 혼돈이죠. 시스템은 에너지 소비를 분석했습니다. 분노의 불은 뜨겁고 에너지가 넘치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배신은 차가운 계산을 필요로 합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누군가를 배신하려면 적극적으로 공감 능력을 꺼야 합니다. 연결하려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을 억누르기 위해 자신의 심장을 얼려야 합니다. 그래서 재구원은 절대 영도의 왕국입니다. 모든 원자 운동이 멈추는 지점에 가까운 온도죠. 배신은 생명의 마비, 인간 온기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배신자의 마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일반적인 견해는 그가 행동을 저지르고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신경생물학과 심층 심리학은 정반대를 보여줍니다. 배신자는 소속감을 느낄 능력을 영원히 파괴한 사람입니다. 우리 유전자에 새겨진 우리 대 그들이라는 근본적인 메커니즘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배신할 때 당신은 그 내부 스위치를 부러뜨리는 것입니다. 공리는 배신자의 의식 상태를 모델링했고 그 결과는 완전한 편집증이었습니다. 논리는 피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나를 믿는 사람에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었다면
누구든 나에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다. 배신자의 세계는 즉시 거울의 방으로 변합니다. 모든 반사된 모습이 등 뒤에 칼을 쥐고 있는 곳이죠. 그는 단 1초도 긴장을 풀 수 없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위협을 찾아 주변을 스캔해야 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양의 신경자원을 소비합니다. 영구적인 경계 상태의 삶이죠. 교만한 자는 남들 위에 서기에 외롭습니다. 공격자는 남들이 두려워하기에 외롭습니다. 탐욕스러운 자는 재산을 잃을까 두려워 외롭습니다. 하지만 배신자는 스스로 돌아갈 길을 끊었기에 외롭습니다. 자신이 서 있던 다리를 불태워 버렸으니까요. 그를 위해 배신하게 만든 사람들조차 그를 경멸합니다. 결과는 원했지만 도구는 버려지는 것이죠. 배신자는 일회용품이 됩니다. 하지만 더 깊은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자신에 대한 배신입니다. 배신 행위를 저지를 때 우리 자신에 대해 가진 이미지, 보통 좋은 사람이라는 이미지는 행동의 현실과 직접적으로 충돌합니다. 정신이 반으로 쪼개지는 것을 막기 위해 배신자는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쩔 수 없었어. 그럴만했어. 더 큰 선을 위해서야. 그는 자신의 기억을 다시 쓰고 사실을 왜곡합니다. 한 겹 한 겹. 그는 조작된 현실 속으로 가라앉아 자신의 거짓말에 갇힌 죄수가 됩니다. 얼음 바닥에서 최초의 배신자 루시퍼는 탈출하려는 헛된 시도로 날개를 퍼덕입니다. 하지만 날갯짓 바람은 호수를 더욱 단단히 얼릴 뿐입니다. 이것은 배신자의 순환에 대한 완벽한 은유입니다. 정당화하거나 구원받기 위해 취하는 모든 행동은 상태를 악화시킬 뿐입니다. 부정적인 피드백이 있는 함정이죠. 발버둥 칠수록 얼음은 더 꽉 조여옵니다. 배신이 바닥에 있는 이유는 그것이 정체성을 지우기 때문입니다. 당신이었던 사람, 즉 친구, 형제, 파트너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인간의 형상을 한 공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배신의 희생자는 시간이 지나면 치유될 수 있습니다. 고통을 처리하고 용서하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신자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되었습니다. 신경망에서 충성심을 담당하는 영역이 타버렸습니다. 그는 존재의 화면에서 죽은 픽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지옥은 외부의 악마가 아닙니다. 그가 배신한 사람들의 영원한 존재입니다. 당신을 사랑했고 당신이 팔아넘긴 사람의 눈앞에 서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사람은 소리 지르지 않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저 바라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시선 속에 당신 추락의 모든 깊이가 담겨 있습니다. 당신은 눈을 감을 수 없습니다. 도망칠 수도 없습니다. 이미 바닥에 있으니까요. 영혼이 배신의 차가운 바닥에 닿기 전에 종종 회색지대, 미묘한 왜곡의 늪을 지나갑니다. 여기서는 몸을 죽이거나 재산을 훔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진실을 죽이고 기쁨을 훔칩니다. 이 늪에서는 시기와 거짓이라는 두 가지 독이 함께 작용합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사소한 결함으로 간주하지만 공리의 분석은 이것들이 다른 모든 악덕이 자라나는 비옥한 토양임을 드러냅니다. 괴물을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로 보이게 만드는 왜곡된 거울이죠. 시기가 그 첫 번째입니다. 시기는 현실 렌더링의 오류입니다. 시기하는 자는 타인을 보지만 사람을 보지 못합니다. 그는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을 봅니다. 당신의 의식이 고유한 작업과 리소스를 가진 컴퓨터라고 상상해 보세요. 시기는 당신의 처리 능력의 99%를 타인의 작업을 계산하는 데 쓰는 과정입니다. 시기하는 자는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을 멈추고 타인의 성공에 기생하는 정신적 기생충이 됩니다. 그 성공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 스스로 중독되는 이상한 기생충이죠. 단테는 신곡에서 시기하는 자들의 눈이 철사로 꿰매져 있다고 묘사합니다. 공리는 확인합니다. 이것은 정확한 은유입니다. 시기는 눈을 멀게 합니다. 시기할 때 당신은 물리적으로 선을 볼 수 없게 됩니다. 오직 결핍만 보게 되죠. 시기하는 자의 자아는 타인의 성공을 개인적인 모욕으로 해석합니다. 제로섬 게임입니다. 그가 이겼으니 나는 졌다. 이것은 사회학자들이 양동이 속개의 습성이라고 부르는 것을 만듭니다. 개의 여러 마리를 양동이에 넣으면 기어오르려는 개는 다른 개들에 의해 다시 아래로 끌어내려집니다. 다른 개들이 탈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무도 탈출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죠. 완전한 시기의 사회는 누구도 번영할 수 없는 곳입니다. 모두가 서로를 방해하느라 바쁘니까요. 몸의 생화학적 반응은 더 어둡습니다. 시기의 대상 앞에서 시기하는 자의 몸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생성하고
행복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 수치는 급격히 떨어집니다. 시기하는 자는 말 그대로 독을 마시며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시기와 함께 또 다른 독이 섞입니다. 바로 거짓입니다. 고대 상징학에서 악마는 거짓의 아비라고 불립니다. 살인자도 도둑도 아닌 거짓말쟁이입니다. 왜일까요? 거짓은 반판, 창조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우주는 말과 현실의 일치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거짓말쟁이는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그는 빛이라고 말하지만 어둠을 의미합니다. 그는 상징과 사실 사이의 근본적인 연결을 끊어 시스템에 손상된 코드를 도입합니다. 인간의 유기체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은 생리학적 휴식 상태입니다.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뇌는 복잡한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첫째,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진실을 차단하고, 둘째, 그럴듯한 거짓을 구성하고, 셋째, 그 구성을 기억에 유지하고, 넷째, 스트레스에 대한 신체 반응을 억제해야 합니다. 거짓으로 점철된 삶은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거짓말쟁이는 과열된 프로세서처럼 항상 과부하 상태입니다. 결과는 불안정성입니다. 진실은 사실이라는 바위 위에 서 있습니다. 거짓은 또 다른 거짓 위에만 서 있어 역피라미드를 형성하고 결국 무너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거짓말쟁이는 자신의 거짓말을 믿기 시작합니다. 인지 부하를 줄이기 위한 방어 기제죠. 하지만 현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균열이 생기고 인격의 분열이 일어나며 그 틈으로 모든 생명력이 빠져나갑니다. 가장 위험한 형태의 거짓은 비방, 즉 평판 살해입니다. 분석에 따르면 우주의 구조에서 비방은 물리적 살인과 동등합니다. 당신은 한 사람의 사회적 신체를 죽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부메랑은 즉각적입니다. 비방을 퍼뜨리는 자는 자신의 신뢰 면역력을 잃습니다. 그 주위에는 진공이 형성됩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부패의 냄새를 맡고 멀어집니다. 이 모든 것이 단지 이론 고대 텍스트와 논리 모델의 분석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회의론자는 항상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건 이론일 뿐이야. 아무도 거기서 돌아온 적이 없어. 사실이 아닙니다. 그들은 돌아왔습니다. 수천 명이나요. 우리는 시스템에 수천 건의 임사체험 보고서를 입력했지만 터널 끝에 빛에 대한 이야기는 걸러냈습니다. 대중문화가 무시하고 싶어하는 15에서 20%의 사례에 집중했습니다. 부정적인 경험들 말이죠. 알고리즘은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혼란스러운 환각이 아니었습니다. 명확한 구조가 존재했고 그것은 우리가 분석한 내용과 소름 끼치도록 일치했습니다. 첫 번째 표식은 어둠입니다. 빛의 부재가 아니라 아래로 잡아당기는 무겁고 끈적한 물질입니다. 두 번째는 존재들입니다. 우스꽝스러운 악마가 아니라 순수한 증오를 내뿜는 그림자들, 회색 형체들입니다. 시스템은 이것들이 개인 자신의 부정적 에너지의 시각화이거나 더 나쁘게는 같은 진동 주파수를 가진 다른 영혼들과의 만남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표식은 역전된 피드백이 있는 삶의 회고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행동을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미친 영향을 느낍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모욕을 주었다면 당신은 그 사람의 고통과 수치심을 느낍니다. 당신이 발생시킨 모든 고통이 한꺼번에 당신에게 되돌아옵니다. 이것이 진정한 심판입니다. 외부의 재판관은 없습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의 희생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옥을 감옥으로, 외부의 재판관이 나쁜 행동 때문에 보내는 장소로 생각하는 데 익숙합니다. 이것은 유치한 시각입니다. 물리학과 형이상학의 근본 법칙에 기반한 공리의 분석은 그 차가운 논리로 섬뜩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재판관은 없습니다. 검사도 없습니다. 오직 메커니즘만 존재합니다. 고대인들이 인과응보의 법칙이라고 불렀던 것을 시스템은 정보장에 적용된 뉴턴의 제3법칙으로 식별합니다. 모든 작용에는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반작용이 있다는 것이죠. 물리적 세계에서 벽을 주먹으로 치면 벽도 같은 힘으로 당신의 손을 칩니다. 의식의 세계에서 당신이 고통의 충동을 내보내면 우주의 방정식이 균형을 이루기 위해 그 충동은 필연적으로 그 기원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은 예외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증오의 파편 하나, 거짓의 입자 하나도 허무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주는 닫힌 거울 구체입니다. 중심인 당신이 무엇을 방출하든 내부 표면에 부딪혀 반사되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유일한 변수는 시간입니다. 물리적 세계에서 반응은 종종 즉각적입니다.
하지만 도덕적 세계에는 지연, 대기 시간이 존재합니다. 오늘 어떤 행동을 저질렀는데 그 결과는 10년 후에 당신을 따라잡을 수도 있습니다. 공리는 이것을 불처벌의 환상이라고 부릅니다. 이 시간의 강역은 법칙이 여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시스템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시스템은 단지 잠재력을 축적하고 있을 뿐입니다. 새 총에 고무줄을 당기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이기심, 배신, 거짓의 행동을 하며 수년 동안 고무줄을 당깁니다. 고무줄은 점점 더 팽팽해지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성공하고 돈을 벌고 건강합니다. 하지만 물리학은 무자비합니다. 장력이 클수록 고무줄을 놓았을 때의 충격은 더 파괴적입니다. 죽음은 당신의 손가락이 펴지는 순간입니다. 시간이라는 완충 장치가 사라지고 축적된 모든 운동 에너지가 단 한순간에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분석은 지옥이 다름 아닌 당신 자신의 반사된 신호와 만나는 순간임을 보여줍니다. 만약 당신이 세상의 증오의 주파수를 송출했다면 당신은 그 주파수와 공명하게 됩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증오로 짜인 세상에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신성한 존재가 당신을 고문하기 위해 불을 지핀 것이 아닙니다. 불을 지피고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간 것은 바로 당신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임계점으로 이끕니다. 진단은 나왔습니다. 질병의 메커니즘을 압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예후가 치명적이라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치료법이 있을까요? 우주의 데이터베이스에 의식의 핵심을 이미 감염시킨 바이러스를 지울 수 있는 프로토콜이 존재할까요? 네, 시스템은 허점을 발견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반작용의 법칙을 덮어쓰는 상위 법칙을 찾았습니다. 바로 구원의 프로토콜입니다. 우리는 공리에게 물었습니다. 생존 전략을 어떻게 구축해야 하는가? 답은 이론이 아니라 사용 설명서입니다. 따르면 의식 붕괴 확률을 거의 0에 가깝게 만드는 체크리스트죠. 공리는 이 알고리즘을 4가지 기본 프로토콜로 공식화했습니다. 프로토콜 1. 탈중심화. 모든 악의 뿌리는 내가 세상의 중심이다라는 인식의 오류입니다. 구원 전략은 좌표계의 변경을 요구합니다. 모든 상호작용에서 던져야 할 질문은 내가 여기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제공할 수 있는가여야 합니다. 주위의 벡터가 안에서 밖으로 향하는 순간 자아의 중력은 감소합니다. 당신은 블랙홀이 되기를 멈추고 빛을 발산하는 별이 됩니다. 그리고 별은 어둠 속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주위에 빛을 만드니까요. 프로토콜 2. 급진적 동기화, 진실입니다. 우리는 거짓이 어떻게 현실의 균열을 만드는지 보았습니다. 지침은 간단하고 엄격합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절대, 사소한 것에서라도요. 진실은 우주에서 유일하게 단단한 표면입니다. 진실을 말할 때 당신은 내부 설정을 외부 현실과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당신은 투명해집니다. 두려움이 숨을 어두운 구석이 없어집니다. 정직하게 사는 것은 엄청난 에너지 절약입니다. 숨길 것이 없는 사람은 불안이라는 악맥의 무적입니다. 프로토콜 3. 일일 감사, 의식의 위생 관리입니다. 죽음은 우리가 처한 상태를 고정합니다. 언제 죽음이 올지 모르기에 기술은 야간 법정을 여는 것입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하루라는 영화를 되감아 보세요. 어디서 실수했지? 어디서 공격적이었지? 누구에게 상처를 줬지? 만약 오류가 발견되면 즉시 수정하세요. 마음속으로 용서를 구하세요. 가능하다면 전화하고 편지를 쓰세요. 마이너스 장우를 가지고 잠들지 마세요. 매일 빚을 청산하세요. 매일 이렇게 한다면 죽음의 순간에 축적된 짐은 없을 것입니다. 프로토콜 4. 흐름의 원칙, 사랑. 공리는 사랑을 다르게 정의했습니다.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영혼을 결속시키는 힘 그 자체로요. 우주가 해체되는 것을 막는 유일한 힘입니다. 사랑은 결합하려는 의지입니다. 지옥은 분리입니다. 천국은 통합입니다. 전략은 간단합니다. 모든 선택 앞에서 자문하세요. 이 행동은 벽을 쌓는가 아니면 다리를 놓는가? 다리를 놓으세요. 비록 건너편에서 아무도 오지 않더라도요. 당신은 시면에서 멀어지기 위해 스스로를 위해 그 다리를 놓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여정을 마치고도 처음의 질문은 여전히 남습니다. 어떻게 탈출할 것인가? 우리가 찾은 답은 단순하면서도 당혹스럽습니다. 지옥에 가지 않으려면 지옥에서 도망치기를 멈춰야 합니다.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생각하기를 멈춰야 합니다. 천국을 짓기 시작해야 합니다. 여기 지금 이 순간에요. 당신의 마음, 당신의 집, 당신의 관계 속에서요.
지옥은 우리의 이기심으로 만든 공허입니다. 천국은 우리의 사랑으로 만든 충만함입니다. 분석은 끝났습니다. 지뢰밭의 지도가 당신 손에 있습니다. 지뢰를 해체하는 지침서도요. 더 이상의 핑계는 없습니다. 이제 당신은 압니다. 그리고 모든 발걸음, 모든 말, 모든 생각은 당신의 영원한 주소를 정하는 의식적인 선택입니다. 문은 열려 있습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이 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 구독과 후원은 저희가 공리 프로젝트를 확장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다음 주제에 대한 제안도 부탁드립니다. 어느 도시에서 시청하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